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1937년에 있었던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해 보였던 작은 충돌 하나가 대체 어떻게 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킨 제2차 세계대전의 거대한 불씨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보통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면 1939년 유럽에서 시작됐다고들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아시아의 시간표는 달랐습니다. 무려 2년이나 앞선 1937년 베이징 근교의 한 다리에서 이미 끔찍한 대전쟁의 막이 올랐거든요. 이 이른바 마르코 폴로 다리 사건, 즉 노구교 사건은 이 거대한 글로벌 충돌의 잊혀진 진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마르코 폴로 다리의 작은 불씨를 시작으로 당시 양측의 군사력이 얼마나 불균형했는지, 그리고 참혹했던 상하이 전투와 난징대 학살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글로벌 전쟁의 서막으로 이어졌는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마르코 폴로 다리의 불씨입니다. 1937년 7월 그 긴박했던 순간으로 잠시 줌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악화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7월 7일 밤이었습니다. 일공군 병사 한 명이 야간 훈련 중에 실종되면서 작은 충격전이 벌어지는데 이게 불과 하루 만에 대규모 포격으로 확전됩니다. 그러더니 27일에는 완전히 전면적인 공세로 바뀌었고 바로 다음 날 베이징이 통째로 무너지고 맙니다. 단순한 충돌에서 수도권 함락까지 한 달도 채 안 걸린 겁니다. 정말 숨막히는 속도죠.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밀리고 있는데도 당시 중국 지도부는 전면전으로 가는 걸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당시 군사 고문이었던 슈융창의 이 뼈있는 조언이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주는데요. 참을 수만 있다면 일본을 참아내는 것이 최선이다. 전면전이 발발하면 기껏해야 양쪽 다 질 뿐이다. 이 말은 즉 중국 지도부도 이미 일본과 정면으로 맞붙는 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지 똑똑히 직감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렇게까지 망설였을까요? 두 번째 순서, 군사력 불균형을 통해 그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두 군데의 현실을 수치로 비교해 볼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당시 일본군은 최신식 해군, 공군, 전차까지 싹 다 갖춘 60만 명의 정예 병력이었어요. 반면 중국군은 겉보기엔 180만 명으로 숫자는 훨씬 많았지만 실제로 제대로 훈련받은 병력은 30만 명이 전부였습니다. 무기도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잡동사니 수준이었고요. 사단별 전투력을 비교해보면 일본군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2배까지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중국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바위의 계란치기 같은 절망적인 싸움이었던 거죠. 게다가 여러분, 이건 그냥 두 나라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전 세계 강대국들이 아주 치열하게 체스판을 굴리고 있었거든요. 나치 독일은 자국의 이익과 자원을 얻어내려고 중국의 최고급 무기를 쥐어줬고요. 반대로 소련은 일본이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게 되는 걸 막으려고 아예 중국 20개 사단을 무장시키고 조종사까지 보내줬습니다. 이 전쟁이 단순한 지적 분쟁을 넘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초기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제 무대를 상하이 전투로 옮겨보죠. 전쟁의 불길이 북부의 농촌 지역에서 어떻게 중국 제1의 경제 중심지로 번져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절대적인 전력 열세에 몰린 장제스는 여기서 아주 과감하고도 절박한 도박을 던집니다. 크게 세 가지 전략이었어요. 첫째, 소련의 보급로를 지키기 위해 전선을 북쪽에서 상하이로 확 끌어내립니다. 둘째, 방어하는 입장에서 훨씬 유리한 피말리는 시가전으로 일본군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거였죠. 셋째, 서구 열강들의 군대가 주둔해 있는 바로 코앞에서 싸워서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100만 명. 여러분, 이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상하이에서 맞붙은 양측 병력의 총합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규모죠. 훗날 벌어지는 그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전까지 단일 전투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충돌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군대가 도심 한복판에서 충돌하다 보니 민간인들의 피해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모퉁이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국인 경찰관이 머리에 파편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져 시신으로 누워 있었다. 당시 이른바 검은 토요일을 목격한 한 기자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이날 중국군 폭탄이 실수로 외국인 거주 지역에 떨어지면서 무려 100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심 속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지옥도를 만들어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죠. 이 차트가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3개월 동안 이어진 이 시가전은 양쪽 모두에게 뼈아픈 상처만 남긴 싸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승리하긴 했지만 중국은 약 21만 8천 명의 사상자를 내며 아끼던 정예 장교의 70%를 잃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역시 무려 7만 명이라는 정예 병력을 잃었죠. 원래 계획했던 짧고 굵은 전쟁은 물 건너갔고 길고 고통스러운 늪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네 번째 순서, 난징 대학살입니다. 상하이 전투로 지칠 대로 지치고 독이 오른 일본군은 이제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으로 진격합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장이 열리는 순간이죠. 당시 상황을 짚어보면 지도부의 목표와 군사적 현실 사이에 너무나 끔찍한 괴리가 있었습니다. 장제스는 어떻게든 수도를 지켜내서 서구 열강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독일 군사 고문단이 절대 안 된다고 말렸는데도 말이죠. 현실은 어땠을까요?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7만 5천 명의 패잔병들이 거대한 양쯔강을 등진 채 퇴로도 없이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는 그야말로 최악의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1937년 12월 12일 전쟁의 판도를 통째로 바꿀 뻔한 사건이 터집니다. 일본군 전투기들이 성조기가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던 미 해군 함정 USS 파나이호를 폭격해서 침몰시켜버린 거예요.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기 무려 4년이나 전이었는데 자칫하면 미국이 이 전쟁에 바로 참전할 뻔했던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12월 13일 결국 난징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당시 쓰인 한 일본군 병사의 일기에는 그날의 참상이 너무도 노골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거라 생각해서 30명을 찔렀다. 시체산 위에 올라서니 마치 내가 진짜 악마 사냥꾼이라도 된 것 같았다. 이 1차 사료는 당시 난징을 휩쓸었던 충격적인 폭력성을 그 어떤 설명보다도 적나라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대체 어떻게 최대 30만 명이 목숨을 잃고 끔찍한 성폭력이 난무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어요. 1937년 7월에 이미 전시국제법을 공식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적인 훈련으로 병사들은 이미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상치 못한 중국군의 거센 저항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일본이 인종적으로 우월하다는 극단적인 이념까지 이 모든 게 뒤엉켜 만들어낸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참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순서, 글로벌 전쟁의 서막입니다. 카메라 렌즈를 한껏 뒤로 당겨서 1937년 말의 전체적인 지정학적 상황과 일본의 그 속빈 강정 같았던 승리가 대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8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이 수치는 전쟁으로 인해 살 곳을 잃고 떠돌게 된 중국인 난민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이 충돌이 그저 군대 간의 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중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일상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하고 뒤흔들어 놓았는지 똑똑히 증명해주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욕심을 부리다 스스로 거대한 무덤을 파고 말았습니다. 1938년의 전략적 현실을 볼까요? 일본은 국가 전체 예산의 무려 90% 가까이를 전쟁에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힘들게 점령한 지역들은 이미 쑥대밭이 돼서 경제적으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죠. 게다가 소련이 재빨리 중국의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나서면서 중국의 저항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결국 일본은 자원만 밑빠진 독에 물부터 털어넣으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끔찍한 소모전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역사학자 라나미터가 남긴 이 문장은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새로 고침해줍니다. 중국은 추축국과 싸운 최초의 연합국이었다. 파시즘의 끔찍한 확장에 맞서 싸운 전쟁의 그 극초기 단계에서 중국의 끈질긴 저항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막대한 자원은 끊임없이 증발하고 결코 이길 수 없는 거대한 늪에 완전히 갇혀버린 일본. 그렇다면 이 벼랑 끝에 몰린 절망적인 상황은 훗날 태평양에서 일본이 대체 어떤 운명적이고도 폭발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등을 떠밀었을까요? 이 숨막히는 교착 상태가 어떻게
그 유명한 진주만 공습으로 향하는 길을 직접적으로 닦아놓았는지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